이 이후로 주동은 날마다 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놀러 나갔다. 주동에게는 저축한 돈이 꽤 있었대. 하루는 우란 분재가 열리자 시녀가 와서 주동에게 지사의 어린 아들에게 물에대로 만든 바구니를 띄우는 행사를 구경시키라고 지사 부인께서 분부했다고 전했다. 그때는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아이는 지장산 안간으로 올라가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주동을 불렀다. 그가 누군가 하고 뒤돌아보니 뇌횡이 아닌가. 주동은 놀라며 지사 아들에게 도련님,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어디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아이는 알았다며 어서 맛있는 엿을 사오라고 하였다. 아이를 떼어놓고 주동은 뇌횡과 한쪽으로 가자.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나 하고 물으니 뇌횡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형님의 의협심에 감탄하신 송강께서 오용과 함께 만나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함께 산채로 가실까요? 주동은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못 들은 걸로 하겠네. 유배가 풀려 내년쯤에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평민으로 살아갈 작정이네. 라고 하였다. 형님, 이런 곳에서 남에게 굽신거리며 눌려 살지 마세요.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보람있게 살아야지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자네 어머니가 늙고 가난하시어 고생을 하는 까닭에 내가 자네 노모를 보아 달아나게 했던 것뿐이라네.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게. 그러자 잠자코 있던 오용이 입을 열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로 세 사람이 돌아와 보니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우리의 부하가 안고 간 것 같습니다. 뇌행의 말에 놀란 주동이 이럴 수가. 라고 외쳤다. 세 사람은 지장사에서 나와 성 밖으로 갔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튼 대책 없는 놈이라니까. 더 찾아봅시다. 대책 없는 놈이라니. 그게 누굽니까? 주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혹 이규를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렇다는 말에 주동은 발을 동동 굴렀다. 한 20리쯤 가니 한쪽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자가 있었다. 이봐, 여기야, 여기라고. 주동은 급히 뛰어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규는 머리를 꼬벅 숙이며 아이는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하고 숲속을 가리켰다. 주동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얼른 일으켜 안았으나 머리가 반으로 쪼개져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새 세 사람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미친 듯이 찾다 보니 멀리서 이규가 자, 덤빌 테면 덤벼봐 라고 외치고 있었다. 주동이 이규에게 달려가니 그는 휙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숨이 차서 더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뛰어 이규를 쫓던 주동은 마침내 멈춰섰다. 자, 덤벼보라니까. 그때 또 다시 이규가 소리쳤다. 주동은 이규를 입에 넣고 씹어버리고 싶을 만큼 붙잡고 싶었으나 도저히 그를 쫓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규는 주동이 쫓아오면 도망치고 하다가 큰 저택으로 쏙 들어갔다. 옳지, 드디어 잡았다. 주동은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이규를 찾았다. 그때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수려하고 위엄이 있었다. 누구시오? 그러자 주동은 급히 인사를 하며 어제 저녁 지사의 아들을 데리고 지장사로 구경을 나왔다가 이규라는 자가 죄 없는 지사의 아들을 죽였기에 그를 쫓아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아, 그대가 말로만 듣던 매양공이시군요. 어떻게 제 별명을?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는 시진이라고 합니다. 시대인이시라고요? 존함은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규가 어찌 이 댁으로 달아난 것일까요? 우리 선조 시세종께서 천셔의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태조 황제로부터 친필을 하사받았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고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온 이상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지요. 이규는 지금 우리 집에 송강이 밀서를 보내와 오용, 내행과 함께 있습니다. 일부러 이규에게 아이를 죽이게 하여 당신이 산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산채로 올라가시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뇌횡이 사과하고 시진이 간곡히 권하니 주동은 결국 이규를 만나게 해주면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규가 모습을 드러내며 인사를 했다.
주동이 이규를 보자마자 덤벼들자 시진을 위시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 조소. 양산박에 들어가겠소. 대신 조건이 한 가지 있소. 오용이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자 이규를 죽여주시오. 라고 주동이 말했다.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저 자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죽어도 산채로 올라갈 수 없소. 그러자 시진이 중재에 나서 당분간 이규만 그의 집에 남기로 하고 오용과 뇌호행이 주동과 함께 양산박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또한 오용이 양산박에서 재빨리 손을 써 이미 주동의 가족을 산으로 맞아들였다고 하자 주동은 어쩔 수 없이 양산박으로 향했다. 그렇게 해서 이규가 시진의 집에서 신세를 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고당주에 있는 시진의 숙부 시황성으로부터 급보가 날아들었다. 시황성이 무례배에게 몰매를 맞아 위독하다는 것이었는데 깜짝 놀란 시진이 급히 짐을 뿌려 이규와 고당주로 떠났다. 시황성은 자식이 없고 후처가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태수 고렴내 아내에게 은천석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매형의 윗세를 내세워 제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고 고렴도 동경고 태위의 사촌 동생이라고 세도를 등에 업고 횡포가 심하다고 하였다. 이 은천석이 황성에게 무례배들을 몰고 와 정원을 마음대로 둘러보고는 아름답다며 자기가 이곳에서 살겠으나 당장 나가라는 요구를 하여 그가 응하지 않자 몰매를 때려 그 때문에 황성이 자리에 누웠다는 것이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제가 당장 쳐들어가겠습니다. 이규, 진정하게 은천석이 아무리 세도를 믿고 횡포를 부린다 해도 우리 집에는 특별보호 친서가 있으니 더는 못된 짓을 못할 걸세. 이 일은 동경에 가서 법에 따라 처단하면 되네. 그러나 이규가 우겼다. 법에 따라 처단한다고요? 법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문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자를 처치하고 나서 단판을 짓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런 말 안 통하는 녀석. 주동이 왜 너와 화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는지 그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얌전히 있는 것이 좋아. 시진이 이규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시녀가 달려와 황성이 그를 찾았다고 전했다. 엉엉, 동경으로 가서 천자님께 아뢰어 부디 내 이 원한을 풀어다오. 부탁하마. 황성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시진은 눈물로 장례를 마쳤다. 그런데 은천석이 이 30명의 무례배를 이끌고 저마다 손에 바람총, 피리, 북다위 등을 손에 들고 한바탕 놀려 온갖 추태를 부리더니 술에 잔뜩 취해 시황성의 집에 왔다. 이봐, 지난번에 집을 비우라고 했거늘 왜 아직도 있는 거냐? 허튼 소리 말고 사흘 안에 비우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 놈에게 곤장 100대를 갈기고 칼을 씌우겠다. 우리 집은 세종의 후손으로 태조 황제로부터 친서를 받은 집안이요. 그것도 모르시오? 아니, 친서를 갖고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이냐? 이 놈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은천석이 시진을 때리라는 명령을 내려 여럿이 덤벼들려고 하자 문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던 이규가 문을 활짝 열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다. 그리고는 은천석을 때려 눕히고 주먹을 휘둘러 자신을 막는 이 30명 중 6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그러자 무리들은 죄다 달아나버리고 이규는 은천석을 마구 때렸다. 결국 은천석을 숨이 끊어지고 대담한 시진도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난처할 수밖에 없었다. 상부에는 내가 어떻게든 손을 쓸 테니 자네는 양산박으로 돌아가게. 나는 무사할 것이네. 그러니 염려 말고 어서 가게나. 이규가 떠나자 200여 명의 관군이 시황성의 저택을 에워싸고 시진을 붙잡아 고령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고문하여 하인 이대라는 자에게 은천석을 때려 죽일 것을 사주했다는 자술서를 쓰게 하고 25근의 칼을 씌워 사형수의 감방에 가두었다. 한편 이규가 이 비보를 양산박에 전했다. 조계를 비롯한 두령들은 깜짝 놀랐다. 조계는 이규를 책망했다. 이규, 또 이를 저질렀구나. 지대인은 우리 양산박의 큰 은이뇨. 즉시 병사를 일으켜야 하오. 조계는 오용과 상의하여 임충, 화영, 진명 등과 8천의 정병을 이끌고 고당주로 향하니 이 소식을 들은 고렴은 콧방귀를 뀌며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이 그 산적놈들이 제발로 온다니 잘됐군. 본때를 보여주마. 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비천신병 300명과 백운을 거느리고 맞섰다.
우선 임충이 말 위에서 일장팔척의 창을 들고 진두에 섰다. 그러자 고령은 누가 저 산적 놈을 사로잡겠느냐? 라고 외쳤다. 이에 통제관 오직 이뛰어나와 칼을 휘두르면서 임충에게 덤벼들었으나 5차례도 겨루지 않아 창에 가슴을 찔려 말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